안녕하세요. 2020년 개강입니다. 제 이름은 저 끝에 책 보시면 민법 강사 설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2차가 안 끝나가지고 원래 저희 강의실은 한참 더 올라가면 301호인데 10월 달부터는 301호에서 할 것 같고 지금은 강의실이 안 나와서 입문 과정이라 이번 달만 지금 이 강의실에서 할 것 같아요. 강의실이 좀 커가지고 그렇습니다. 소문 듣고 오셨어요? 처음 하세요? 소문 듣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예. 선생님 소문 듣고 오셨죠? 그냥 오셨어요? 인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군요. 항상 이렇게 뭐 첫 대면에 항상 긴장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이 직업 강사 직업을 좀 한 10몇 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제일 떨리는 시간이에요. 떨리는 시간이고 이게 내년 여러분 시험 보시는 시작이니까 우리는 달력을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1일. 그래서 내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날 2차 시험 끝나시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동안 스케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시험이 이제 7월 10일 날 시험이 끝나고 한 2달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실 시험은 25회입니다. 24회가 끝났으니까 2022년 25회 우리 시험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관리사 가로 열고 보 1차 시험입니다. 제 목표는 언제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아마 7월 2020년 7월 달 두 번째 토요일 날 아마 시험 볼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거의 관행상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 중에 이렇게 저희 시험은 7월 달 두 번째 토요일 날 보는 시험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1차 시험까지가 민법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일단은 보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1차 끝나면 2달 정도 뒤에 2차 시험을 봅니다. 다만 시험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의 의미는 1교시가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회계원리라는 과목이고요. 41번부터 80번까지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80문제를 100번에 풉니다. 100번에 풀고 잠깐 쉬었다가요. 30분 쉬고 2교시에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민법을 봅니다. 역시 민법은 50분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분 내에서 문제 수로는 120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졌던 시험인데 이게 회계원리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이 너무 짧다 그래서 40문제를 50분 내에 푸는 시험이다. 그리고 회계원리 최하 점수 40점 이상, 시설개론 최하 점수 40점 이상, 민법 최하 점수 40점 이상. 그래서 요 40점의 기준이 과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 과목 공이 40점 이상 득점하시고 그 중에서 평균치가 60점이 넘어가면 누구나 합격하는 그래서 이 시험이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세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법을 100점 맞고 시설개론을 100점 맞는다 할지라도 회계원리에서 37.5가 맞았으면 평균은 60점이 넘어가는데요. 회계원리 최하 점수가 40점이다 보니까 37.5, 즉 다른 말로 과락을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 과목 공이 40점 이상 맞아야 합니다. 공부 처음 하세요? 아니면 해보셨어요? 네.
아, 방문각 온라인에서? 다른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아, 민법 관학 나왔다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갈아타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법 강사님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민법적인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겸손하세요? 아,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래도 들으신 분들 위해서 과락이란 개념을 설명했고요. 평균 60점이다 보니까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수미 안가로 보면 미인데요. 생각보다 미가 맞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다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다 수셨죠? 수. 그렇지요. 우리 다닐 때는 다 수였어. 우리가 미 같은 것은 진짜로 못 배운 애들만 미 맞고 우리는 어지간하면 우 하나 있으면 집안의 망신이었어요, 지금. 진짜로. 근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미 맞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진짜로 생각보다.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하면 또 반발, 거센 저항을 받는데요. 공부하실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러분은 원래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셨죠? 꼭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나이를 좀 먹고 그리고 나이가 60 넘어갔고 애를 한 2번 낳았더니 머리가 젊었을 때보다 많이 멍청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셨죠? 선생님 혹시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전교 1등 해보셨어요? 전교 1등. 못 해봤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 확실해요. 아셨죠? 전교 1등 해보셨어요? 반에서 1등은? 아, 반에서 초등학교 말고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아, 이 정도면 공부 하신 분이야 제가 봤을 때. 네, 반에서 전교 1등은 제가 뭘 하냐 반에서 1등 해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이야 지금. 금방 합격하시겠네. 그러니까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 시험은 40대가 주 합격층이에요. 50대 그리고 40대 60대 그러니까 나이 불문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발 저 공부하실 때 핑계 안 되겠으면 좋겠어. 핑계를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은 죄송해요 표현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반복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드셨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내년 7월 달에 좋은 성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1차 시험은 절대평가고요. 2달 뒤에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과목이 2개인데요. 관계법규라는 과목이 있고 아파트 관리 실무라고 하는 관리 실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1등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등까지 그래서 점수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물론 두 과목 이상 40점 이상 꽈락이 없고 평균 60점이 넘어가면 1등부터 1600등까지만 자르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점은 절대평가는 누구나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지만 상대평가는 60점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1600명 안에 못 들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상대평가가 훨씬 상대평가 때문에 2차가 훨씬 더 어려울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제 좀 접하시다 보면 1차가 훨씬 어려워요. 이유는 통계를 치러보면 1차 평균 합격률은 15% 이내입니다. 2차 평균 합격률은 약간 편차는 있긴 하지만 80%가 넘어요. 합격률 자체가. 그래서 저희 시험의 포인트는 1차 합격하면 2차는 그냥 어지간하면 합격하신다 보시면 돼요. 그만큼 2차는 상대평가긴 하지만 과목 수가 2과목이고 좀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반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금방 얘기를 합니다만은 1차를 합격하시면 그냥 2차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시험을 합격하면 취직은 됩니까? 라고 얘기를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합격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합격을 한 다음에 취직을 따지시고 인원이 이제 올해 기준은 1600명인데요. 내년은 몇 명 뽑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1600명, 1600등 안에 들면
취직은 그냥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닐 거예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많이 주고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절대 맡길 일이 없어. 돈 많이 주고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먼저 찾아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는 아파트는 월급 적고 입대위하고 항상 문제가 생긴 그런 아파트 줄 거예요. 아마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견디시면 자리는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 온라인 설명회 할 때 내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합격을 하면 취직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항상 먼저 하는 얘기가 먼저 있어요. 합격부터 하고 오시라고. 취직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1년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열정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취직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고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제가 오늘 처음 들어다 보니까 우리 중에 절대와 상대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1차는 절대고 2차는 상대다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민법 강사니까 민법 얘기만 좀 할게요. 요즘 시험의 특징이 세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도 시설도 민법도 어느 하나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민법 과락 맞으셨어요? 물채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찍으려고. 3개월 하고도 회계원리 시설 점수가 나와요? 시설은 사실 많이 찍었고 회계원리 위주로 공부했어요. 근데 점수가 나오던가요? 반에서 1등 할 만하네. 반에서 1등이니까. 근데 우리 보통 반에서 1등 못하는 사람들은 석 달에서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다른 자격증 있으세요? 다른 자격증 없으세요? 아파트 근무하신 적 있고? 근데 어떻게 이 자격증을 듣고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는 분이 관리소장이다. 좀 있어 보이더라. 아니 그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은 소장 나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단의 장으로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여자분들은 자격증을 따시면 나이 불문하고 먼저 취직을 하시는 것 같아. 다만 큰 욕심은 없으시죠. 월급을 한 1,000만 원 받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냥 한 200만 원 받아서 애들 학원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가 적은 데는 주로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가세요. 추세상. 남자분들은 좀 큰 단지를 원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세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세 과목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면 아직은 우리가 이제 내년 7월에 시험 보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굉장히 멀고 힘든 길입니다. 학원 생활이. 온라인 생활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컴퓨터를 켜서 동영상을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원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오늘 9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7월 달까지 장장 10개월을 다니 10개월을 한결같이 아침 9시 반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그 과정을 좀 겪으시면 훨씬 더 합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합격하는 방법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세요. 근데 학원 생활의 장점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 내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만큼 생활의 규칙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옆에 한번 동료 한번 쳐다보세요. 홍일점이시긴 한데 우리 오빠들보다 합격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아니 주위에 봐봐. 오빠들보다 내가 1등 할 것 같아? 아니 1등 안 할 것 같아? 1등 하실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학원 생활이 장점이 뭐냐면 경쟁이 좀 돼요. 은근히.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내 실력이 현재 어딘지를 잘 몰라. 수업 듣는 게 전부다 보니까. 근데 학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 경쟁 심리가 생기고,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인맥입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온라인 수험생들은 어디를 어떻게 가서 해야 될 방법을 잘 모르세요. 접하지 않은 이상. 근데 학원에 다니다 보면 친목이 좀 생기다 보면 1년 동안 같이 봐왔잖아요. 1년 동안 같이 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 내지는 끼리끼리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모여서 취직자를 마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학원 생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합격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듣든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서 듣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나는 사람 만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온라인을 추천드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정해진 시간 내에서 듣고 싶고 나중에 취직까지 생각하신다면 학원 생활을 강추하는 바입니다. 온라인으로 합격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합격은 많이 하시는데 인맥이 좀 드물어요.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처음 우리 그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을 응시하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흥미 하시다가 결국은 취직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학원 생활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내 실력이 어디인지 각성하는 단계. 두 번째는 합격한 다음에 취직도 같은 동료끼리 서로 협조하는 관계. 그런 맥락에서 학원 생활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잘 안 하긴 해요. 그냥 바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오늘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배우게 될 법이 백상민자 써가지고 민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좀 떼어올게요.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일단은 아마 9월달 내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법이 있는 이유. 예를 들어서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다 모든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야. 법이 있는 이유. 응?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쪽의 이미지고요. 실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정적에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아요.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려고. 그래서 법은 다 국민 여러분 이러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모든 법은 다 금하고 있어요. 법에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런 법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법 체계가 순명령어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 이러이러한 생활을 하세요라는 법은 없다고요. 결과적으로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려고 나오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민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라고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뭐라고? 여러분의 국민의 권리를 뭐 하려고? 제한하기 위해서 나오는 법이 민법이다라는 법이고 민법이라는 법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민법인데요. 법전이 나오면 설명합니다. 민법은 1조부터 2조 쭉 가서 마지막 조항이 1118조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요. 헌법 밑에 민법이고 형법, 상법 이런 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개가 넘는 법조항은 민법이 유일해요. 법 조문 순서가 1000개가 넘는 법은 민법이 유일해서 그래서 민법을 모든 법의 어머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모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들은 것이 재산이다 보니까 민법이 모든 법의 만법의 기본이 됐다. 그런 맥락에서 민법을 모법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그 정도의 뜻만 보시고 모법이다 보니까 1조부터 111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의 구성은
1편이요. 민법 총칙이라는 법이고 2편의 제목이 물권법이라는 법이고요. 3편의 제목이 채권법이라는 법이고 4편의 제목이 친족법이라는 법이고 5편의 제목이 상속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요? 교회 신약과 구약을 한번 쭉 외워보세요. 다닌다 하지 마, 교회 좀. 신약 구약을 못 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제 어제 처음 교회 다니셨어요? 어떻게 신약 구약을 못 외우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신약 뭐 창세기 출애굽 그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좋아요. 그러면 혹시 창세기는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다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민법 강의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다른 자격증의 민법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수강생들이 20대 초반이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20대 초반 제 아들 같은 애들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 눈빛이 뭐냐면 저 노땅 뭐 저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일단 시작이니까 자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 여러분은 그래도 대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다 했다고 하면 모든 책의 편제가 이거예요. 편, 장, 절. 성경도 편이 있고 창세기도 장이 있습니다. 장 다음에 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대학 교재의 우리나라 학문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실 때 대학교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책 펴보세요. 모든 책 기본이 이거예요. 편, 절, 큰 머리, 그 다음에 중간에 장, 그리고 절이에요. 그러니까 민법도 1편, 2편, 3편, 4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총 몇 장이냐? 총 7장이에요. 총 7장이 적지는 마세요. 1장이 통칙이라는 장이고요. 2장이 자연인이란 장이고 3장이 법인이란 장이고 쭉 넘어가 7장이 소멸시효라는 장이에요. 또 다 똑같습니다. 자연인 파트에 가면 1절이 있고요. 2절이 있고 3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법전을 나눠드립니다만은 법전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법전 읽으실 때 이렇게 편, 장, 절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은 합격이 그만큼 빨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1편의 제목은 민법 총칙이고 2편의 제목은 물권법이고 3편은 채권법이고 4편은 친족법이고 5편은 상속법이다. 자,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 있습니다. 보세요. 법 용어 중에 총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총칙이라는 말의 의미가. 민법 총칙. 총괄하는 규칙. 이걸 민법에서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총칙의 의미는 민법 전체를 총괄하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법 총칙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라는 법, 채권법이라는 법, 친족법이라는 법, 상속법이라는 네 가지의 각각 다른 법이 있어요. 이 각각 다른 법을 총괄하는 규칙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겠다고요? 총칙이라 부르겠다고. 그럼 자식대로 표현하면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이란 각각 다른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따라 모아서 무엇이라 이름을 짓자? 총칙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다른 얘기로 가면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은 민법의 각칙이에요. 요건 총론이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실 때 보면 대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는 여러분이 선택한 학과의 총론, 개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총괄하는 개론, 총론, 개론 배운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가면 각각 세부적인 사항을 배우잖아요. 그 맥락의 의미가 민법 총칙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법체계의 순서가 민법 총칙의 의미가 뭔지. 민법 총칙은 물권법이라는 법, 채권법이라는 법은 서로 달라요. 채권법이라는 법, 친족법 달라요. 친족, 상속법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법이 다 내용이 다르다. 다만 네 가지 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따라 모아서 우리는 무엇이라 이름을 짓는다. 총칙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개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과목 중에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1교시 1과목이고요. 1교시 2과목이 시설 개론입니다. 자, 총칙하고 의미가 비슷한 게 어딘가 있어요. 총칙하고 개론은 같은 얘기 아니? 개론은 같잖아요. 개괄적인 논의니까.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 그래서 이제 질문할게요. 편하게. 민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세 과목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은? 뭐? 참 어이가 없네. 이러니까 이게 안티팬이 많다고요. 왜 이렇게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하잖아요. 시설 개론 배워, 시설 강론 배워. 강론은 안 배우잖아요. 회계 원리 이거 기초 아니야? 회계로 치면 중급 회계도 있고 고급 회계도 있을 텐데 원리만 배우잖아요. 민법은 개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강론도 배우잖아. 세 과목 중에 범위가 가장 넓은 과목이 뭐라고요? 민법이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은 회계 원리만 배워. 원리만. 회계 원리만 배워. 시설 다 배우셔. 개론만 배워. 개론만 배워. 개론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용어 정의를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으니 물론 나머지 두 과목이 더 어렵긴 하죠. 민법보다는. 저희 시험은 민법이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민법 총칙에서 24문제가 나오고 물권법에서 8문제가 나오고 채권법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친족 상속은 출제 안 됩니다. 출제 제외입니다. 역사적인 이론을 좀 설명할게요. 부연 설명을. 제가 우리 시험 저희가 지금 24회거든요. 여러분 25회인데 제가 저희 시험 10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지금 꽤 많이 됐네요. 저도. 처음에 제가 강의했을 때 36살인가 그때 막 처음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다 연배였어. 근데 요즘은 나이가 이제 한 14년 지나다 보니까 저랑 동년배도 꽤 많이 보이시고 저보다 어리신 많이 계시는데 강의를 제가 10회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10회 때는 민법 총칙만 40문제를 봤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객관식으로. 물권 채권은요 2차 관계법규에서 한 2문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요, 학교에 선배님들이 데모하러 갑니다. 정부 종합청사로. 아파트는 지어지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합격자가 1년에 3,000명, 4,000명 나온다. 너무 많이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원수를 제한해달라. 그 데모를 계속 하고 다녀요. 그래서 14회 때인가 정확치 않아요. 14회 때부터인가 시험 범위가 넓혀져요.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채권법.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민법 총칙에서 80%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 채권에서 20%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또 데모하러 갑니다. 선배님들이. 야, 1년에 아파트는 1,000단지밖에 안 생기는데 1,000단지니까 소장이 1,000명밖에 안 필요하다. 근데 합격자가 2,000명 나온다. 또 정부 종합청사 가서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17회 때인가 18회 때인가 또 범위가 넓혀져요. 민법 총칙에서 현행처럼 60%가 나오고 범위를 넓혀서 물권법에서 20%가 나오고 채권법에서 2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범위가 처음에는 민법 총칙만 보다가 범위가 현재 이렇게 넓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밥값을 지키기 위해서 후배들 어쨌든 간에 그런 현상이고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절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상대평가 첫 시험이 23회부터 상대평가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23회 작년에 1,700명 뽑고요. 올해 24회 때 예정은 1,600명 뽑는답니다. 그리고 내년 25회에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1,600명, 700명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근데 1,600명 안에 드는 거, 1,700명 안에 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희 시험 보통 응시 17,000명 정도 합니다. 해마다. 근데 그 중에 1,700명 붙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1% 붙는 시험이에요. 10%? 10% 붙나? 10%? 거의 까미 시험입니다. 아셨죠? 저 대수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700명 중에서 시험 한번 보지 뭐. 시험 한번 보지. 경험을 한번 보시는 분이 15,000명이세요. 시험 봐보지 뭐. 올림픽 정신으로 아셨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에서 보시는 2,000명 중에서 1,700명 뽑는 시험이야 지금. 다만 내가 올림픽 정신으로 보는지는 공부하고 보는지는 모르죠. 붙으려고 보신 거예요? 아니면 올림픽 정신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지, 봐봐봐. 그러니까 저기 학교 가려고 본 시험이 아니야 지금. 그냥 한번 시험 봐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본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은 10%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인강생들은 처음 오늘 강의부터 6월 달에 있는 수업까지 끝까지 듣는 인강생은 거의 없으세요. 항상 용두 3위에요. 용두 3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동영상이 오늘 찍으면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첫 강의는 많이 늦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게을러져요. 다 못 듣습니다. 항상 첫 강의만 들어.
뭐라고요? 성경어도 아니면 오늘부터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어디만 읽어요? 창세기만 읽다 끝나. 평생. 저 뒤에는 가지도 못해. 그래서 못 외우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좀 마음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이론에 포함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생겨요. 일이 생기다 보면 공부 안 할 핑계를 찾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핑계 없이 처음 강부터 끝에 강의까지 다 끝까지 들으시면 2,000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험의 역사적인 방법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상대편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상대평가 우리 그 사무소장인데 굳이 상대평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까놓고 얘기해서 뭔 대단하지. 무한 경쟁 아니에요. 무한 경쟁. 능력 있는 놈 살아남는 거고 능력 없는 사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굳이 상대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제도가 그러다 보니 만큼 그렇습니다. 근데 1600이든 1700이든 일단은 인원수가 그나마 적기 때문에 합격이 문제이지 취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취직은 거의 다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셨죠? 다만 예를 들어서 나는 200 받고 못 하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뭐. 첫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합격자 연령대가 대부분 50대, 60대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디 출근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저희 직업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걸 보여주는데 자격증이 좀 젊은 사람들은 자격증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 젊은 사람일수록 자격증 2개, 3개는 기본이에요. 그래야 요즘 모든 세상의 가치는 딱 보기에 이제 제가 인격이 있어 보입니까? 인격이 없어 보입니까? 이 품이 있어 보이죠. 그래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람이 별것도 없어 보여요. 그게 인품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됐다니까. 사람은 우리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뭐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 돈이죠, 돈. 그렇죠, 경제, 돈. 남자 못 봐요? 얼굴 보세요, 지금. 외모. 돈만 안 보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는 한데,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좀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좀 1교시다 보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험 볼 때까지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은 굳은 마음으로 동상을 열지만 시간이 가면 이 의미가 퇴색이 돼요. 그리고 내년 1월달 가면 분명히 시험을 볼 거예요. 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40점 나오면 의욕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 상관없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수업을 듣는 자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은 아무도 몰라. 중간은. 그러니까 버티는 자가 합격하시는 것 같아. 머리 상관없는 것 같아요. 버티는 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고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다만 그걸 겪고 학원 나오셔서 듣고 내지는 인강으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합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민법 그 순서 잠깐 연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판례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적 자체라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우리는 한문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문을 안 배웠대. 그냥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젊은 애들은 한문 쓰면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배웠으니까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사적 자체라는 얘기가 뭐냐 아시겠지만 사적이에요. 즉 여러분의 사생활. 여기 사생활은 은밀한 사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야. 여러분의 개인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다. 나라에서 결정해 주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스스로 결정해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적 자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적 자치가 오늘 배울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민법의 기본 이해이 뭐라고요? 사적 자치라고. 나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생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라고. 여기 오는 거 생활 맞죠? 본인이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결정했죠? 사적 자치에서 오신 거예요? 아시죠? 우리 선생님 원에서 오신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제가 다 들었어요. 오다가 1층에서 듣고 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와 있는지. 본인이 원에서 오신 거야? 누가 등 때리면서 오신 거야? 확실합니까? 예. 사적 자치라고요. 그 혹시 그 간통죄 폐지된 이유 들어보셨죠? 간통죄? 간통죄 폐지됐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간통죄 폐지했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한다고요. 이번에 뭔 나라가 하는데 간통죄 폐지 이유는 단순해요. 내 성생활은 나라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내 성생활은 죄송해요 표현이 내가 이 남자랑 성생활을 할지 저 남자랑 성생활을 할지는 내 스스로 결정한다. 그래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가 법을 배울 때만 해도 부부지간에는 법적인 부부지간에는 강간죄가 없었어요. 법적인 부부지간에는 강간죄가 없다고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합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고주망태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안으세요. 어머니 싫다고 하세요. 술 냄새 난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술 기운에 어머니를 안으세요. 엄마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강간죄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법적인 부부여도 한쪽이 싫어하면 요즘 바로 강간죄입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어요 지금. 전 요즘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돼버려가지고 젊은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혹시 선생님 담배 피세요? 선생님 담배 피세요?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저 담배 피는데요. 담배를 어디 가서 진짜로 당당하게 피지 못하고 어디 쪼그려 가가지고 진짜 쪼그려 가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다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왔어 지금. 제가 저 흡연자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신혼여행 갈 때 태국 갔다 왔거든요. 태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피웠던 기억이 나는데 고속버스마다 재떨이가 설치되어 있어. 귀찮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 같은데.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왔어. 이렇게. 그 근본이 뭐라고요? 사스자치라고. 근데 자 보셔봐. 내 생활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럼 담배도 생활이잖아요. 그럼 필지 안 필지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 꿈이 뭐였냐면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상법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는데 상법의 1인자였는데 학교는 좀 후져도 그분이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솔이라는 200원짜리 담배를 피고 강의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앉아서 우리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강의는 안 들어오고 그 폼이 너무 멋있다. 담배를 이렇게 솔 피면서 너희들 이제 대학교 들어왔으니까 좋겠다 막 하면서 야 인생 별것 없다 대충 놀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야 강의는 안 들어오고 담배 피는 너무 멋지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담배를 꺼내와서 물었어.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전 거부가시면 제가 전자담배 피울게. 냄새 안 나는 거. 냄새 향긋하고 좋은 거. 자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의 사생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아까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권리 제한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은 여러분 스스로 해라.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생활을 제한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있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여러분의 생활이라고 가정할게요. 생활이라고. 생활이에요. 이 생활 중에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하고 싶은 하시면 돼. 이 범위는. 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 근데 윗생활은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닌 생활이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하고 노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담배를 물고 피는 것들, 기타 등등, 지하철 담배 피는 것들.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법은 어디에만 관여할까요? 여기만 관여합니다. 여기는 법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면 항상 이런 얘기 하면 또 저항을 받는데 그냥 저는 강사예요. 아셨죠? 저는 강사다 보니까 예를 들은 것 뿐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아셨죠? 근데 제가 들은 예가 쓰레기 같은 예예요. 쓰레기 같은 예를 듣고 제 강의에 퍽 빠져가지고 저한테 댓글 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부탁이에요. 제가 들은 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저는 강사니까 예를 드는 것 뿐이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응? 남자친구 있으세요? 결혼했겠지요. 제가 그러면 지금 그 나이 보고 제가 처녀가 생각하면 결혼했겠지요. 남자친구 계시냐고. 남편 말고 다른 남자 계세요? 안 계세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꿈도 안 꿔요? 아닌데, 자. 우리 남자들, 우리 남자는 아니구나. 저는 말이에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가 간혹 있기를 좀 간혹은. 다시 얘기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애들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꿈꿔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도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생활이겠어?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생활이겠어? 못하는 생활이라 할 거라고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좋아 알았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그냥. 근데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선이 뭐냐 이 선이 뭐냐 그 얘기 선이. 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 얘기야. 이 선의 이름이 이제 그 당군 할아버지가 외쳤던 네 글자. 홍익인간? 오케이 홍익 없죠. 역시 반에서 1등이라 홍익인간.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홍익인간이고 서양에서는 뭐라 할까 이것을? 서양에서 공공복리 같은 이런 개념이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웠던 공공복리가 우리 당군 할아버지 말하면 홍익인간이 널리 사람 이렇게 하면 다 복리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 공공복리 내지는 사회질서 유지 이걸 가지고 요 선을 판단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여러분의 행위가 공공복리를 저해하거나
여러분의 행동이 혹인 인간에 맞지 않으면 그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역으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위해도 사회질서가 돌아간다거나 공공목리를 무관하면 허용해 줍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제 말 때 이해하셨어요, 지금? 근데 홍익인간, 공공목리, 사회질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뭘로 전하겠다고요? 법으로 전하겠다고. 법으로. 제 말 때 이해했어요, 지금? 두 번째. 눈만 뜨면 바뀌는 세상이에요. 눈만 뜨면 바뀌는 세상이야. 바뀌다 보니까 법이 못 따라옵니다.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시대가 가다 보니. 근데 법이 못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정당 이름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당 이름이 요즘 그 여가 무슨 정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 뭐 있던데? 국민의당.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가 막힌 법을 만들었어.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법이냐고. 우리 정치는 무조건 꼬투리를 잡는 정치예요, 지금. 역으로 국민의힘에서 멋진 법을 발의했어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또? 또 꼬투리 잡어. 날치기래 뭐네. 이게 CCB가 시간이 가야 드러나는 것이지 발의할 당시는 CCB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요, 지금. 국회를 통과하면 쉬운데 통과하는 게 어렵다고요, 지금. 시대는 매일매일 바뀝니다. 바뀌는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법이 마련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혹시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귈 수 있다. 이걸 금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면 세컨 계약. 요즘 우리식의 표현하면 첫 계약.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면 첫 계약, 이거 세컨 계약. 이런 법이 첫 계약. 야, 유부남은 세컨이다. 만들지 마. 첫 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현행 법제는 혼인신고를 두 번 하지 마세요. 이중혼은 금지예요. 근데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컨, 서드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법이 없어요. 그런 법 없다니까. 그런 법 없다고. 그런 법 없다고요. 자, 결론. 시대가 바뀌어요. 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럴 때도 여러분의 행위를 제한해야 돼. 그걸 방치해버리면 사회 개판되거든. 항상 드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방은 뭐 하는데요? 노래 부르는데 비디오방은? 비디오 보는데 키스방은 뭐 하는데? 키스방. 그래서 키스하는데 제가 문제는 누구랑 키스하는데 문제지. 한 8년 전인가 서울시내 키스방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유행했던 이유가 딱 하나야. 제재할 법이 없어.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이상해. 유사 성행위를 하는데 제재할 법이 없어.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전국에 서울시 내에 키스방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유사 성행위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받습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법이 항상 나중에 와요. 이미 범법은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형법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민법은 그걸 방치해버리면 사회 개판된다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혹시나 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한해야 되잖아.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그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이 없을 때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배울 실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과 방금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모법이다 보니까 형법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죄형 법정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죄형 법정주의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어야 벌을 한다고요. 죄목이 없으면 벌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민법은 죄목이 없어도 벌을 할 수 있어요. 모법이라 그렇습니다. 모법이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사회 개판돼. 그럴 때 나오는 원칙이 뭐라고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반사회적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 보셔. 신의성실이나 반사회 법률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법을 위반한 거 위반한 게 아니야.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지금.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어. 근데 그 행위를 용납해버리면 사회가 무너지니까 갖다 붙이는 게 뭐라고요? 반사회적이라고 지금.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자 다시. 왜 작년에 안 오고 올해 오셨어요? 반사회적이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법조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요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 반사회적이라는 요 행위는 보충이란 말을 쓸 거예요. 보충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시겠죠? 보충이란 얘기는 A가 없을 때 B가 A를 보충하는 거잖아. 그럼 A가 있으면 보충이란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가 없을 때만, 법이 없을 때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절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자, 이것이 짤막하게 한 줄로 정리할게요. 민법의 기본이 뭐라고요? 사적 자치다. 여러분의 생활은 사적 자치할 수 있는 생활이 있고 사적 자치할 수 없는 생활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분한다고요? 법으로 구분한다고. 근데 시대 상황에 맞춰서 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나오는 원칙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신의성실 내지는 반사회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반사회적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곧 10년 이내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생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봤을 때 담배 피다가 담배 한 대 피면 징역 1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세 대 피면 3년 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는. 개 키우세요? 개 키워요? 몇 년 키우셨어요? 개는 식구예요? 동물이에요? 참나. 개가 식구랍니다. 개가. 아휴, 세상이 이렇게 왔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쓰레기 같은 놈 아니에요. 개는 잡아먹는 거지 식구랍니다. 개가 식구예요? 야, 걔 한 10년 키우면 걔한테 뭐 또 유산도 주겠는데? 생기겠죠.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뉘앙스 이해하셨어요?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가치관이 틀려져요, 지금. 걔도 식구예요. 오히려 새끼보다 낫죠? 걔가 식구보다 나아. 아, 걔가 마누라보다 자식보다 낫다니까요. 왜? 반겨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가치관이 바뀌었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지, 반사회적인 뭔지는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한다, 의미를. 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을 뭔가 제한하고 싶어.
그때 나온 원칙이 뭐라고요? 반사회적이고 신의칙인데 그러면 이를 볼게. 반사회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 정답이 뭐라고요? 모른다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소송이 붙었을 때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야. 소송이 붙었을 때 판사가 신의칙 위반이라 판단하는 문제지 우리가 그것이 신의칙 위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1교시의 쟁점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좀 얘기를 길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한 10분만 쉽게 쉬었다가 2교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